이건 내 피와 땀으로 만든 내 돈이다. 단 한 푼도 너희에게 더 줄 수 없어. 아버지, 그래도 부모니까 자식 돕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하다고? 나는 더 이상 너희 ATM이 아니다. 내 돈은 내 돈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성민, 경기도 안산에서 30여 년간 소형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했던 62세 남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실화예요. 자식을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큰아들 지훈과 며느리 소영에게 끝없이 상처를 받았어요. 제 피와 땀으로 번 돈을 당연하게 여기고 제조업하는 아버지를 우습게 봤거든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부모님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28세에 결혼해서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큰아들 지훈과 딸 지영이에요. 1990년 28세에 저는 맨손으로 작은 전자부품 제조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월세 창고에서 직원 3명과 함께 시작한 정말 작은 회사였습니다. 아내 미경과 함께 온갖 고생을 다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공장에 나가고 밤 늦게까지 일했어요. 손은 기계 기름때로 까맣게 변하고 허리는 펴지지 않을 정도로 아팠지만 우리 아이들만큼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우리 지훈이는 똑똑하니까 좋은 대학을 보내자. 지영이도 착하고 공부 잘하니까 뒷바라지를 잘해줘야지. 아내와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하며 힘든 공장 일을 견뎌냈어요.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사업을 키워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직원도 50명까지 늘어났고 안산에 자체 공장 건물까지 마련했어요. IMF 외환위기도 버텨냈고 2008년 금융위기도 이겨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하고 죽어라. 노력한 결과 기적처럼 안정적인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큰아들 지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을 때 정말 기특했어요. 저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올해 매출이 정말 잘 나왔네. 지훈이 등록금은 걱정 없겠어.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할 때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의 모든 희생이 보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나 대학 가서 꼭 성공할게요. 아버지 고생시킨 거 다 갚을게요. 그때 지훈은 정말 착했어요. 방학 때마다 내려와서 공장 일도 도와주고 저한테 안마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아주 살갑게 부모를 챙기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꼭 효도할게요. 그런 말을 하며 제 어깨를 주물러주던 그 따뜻한 손길,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정말 잠깐이었어요. 3년 전 아내가 오랫동안 알아온 당뇨병 합병증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지훈은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제가 어머니 역할까지 할게요. 그때는 정말 의지가 되는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대학을 나온 지훈은 대기업에 입사했다가 몇 년 후 독립해서 투자 컨설팅 회사를 차렸는데 번번이 실패만 거듭했어요. 한 번은 부동산 투자,
한 번은 주식 투자, 또 한 번은 암호화폐 뭘 해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저는 젊은 사람이 시행착오를 겪는 거겠지. 언젠가는 자리를 잡겠지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지원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부족한 회사 수입에서도 어떻게든 마련해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지훈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될 소영이라는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대기업에서 일하는 똑똑한 여자였지만 제조업하는 시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어딘가 어색했거든요. 인사는 정중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마치 저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때는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다른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결혼 후 첫 명절에 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시계와 목걸이를 며느리에게 선물로 줬어요. 소영아, 이건 아버지가 정성껏 준비한 거야. 우리 며느리 예쁘게 써라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소영은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괜찮은 며느리를 만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62세의 제가 서 있는 곳은 텅 빈 공장 사무실입니다. 코로나와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려 결국 작년에 회사를 매각했어요. 30년 동안 제 인생이었던 이곳을 떠나는 마지막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회사를 매각한 지금, 저는 자주 1990년대를 떠올립니다. 제가 30대였고, 지훈이가 초등학생이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때가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황금기였어요. 작은 창고에서 시작한 전자부품 제조업이 드디어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1995년. 제가 33세일 때였습니다. 직원이 10명으로 늘어났고 처음으로 월 매출 5천만 원을 넘겼어요. 아내 미경과 저는 그날 밤 작은 치킨집에서 맥주 한잔하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해냈네. 이제 애들 교육비는 걱정 없겠어. 미경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그 시절 저는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공장 기계들을 점검하고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하루 일정을 정리하는 게 일과였어요. 손에는 항상 기계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작업복 냄새가 몸에 벨 정도였지만 그 모든 게 자랑스러웠어요. 내 손으로 만든 부품들이 대기업 제품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했거든요.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도 저희는 살아남았습니다. 주변 업체들이 하나둘 문을 닫아갈 때 저는 직원들을 붙잡고 말했어요. 우리가 포기하면 끝이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월급을 반으로 줄이고 저도 월급을 받지 않으면서 6개월을 버텼어요. 아내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요. 힘들었지만 가족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졌어요. 특히 그때 12세였던 지우는 정말 기특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회사 어려우면 제가 아르바이트 할까요? 어린 아들이 진지하게 물어보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지훈아,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아버지가 다 해결할 테니까. 그렇게 말하며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던 제 손길. 그때는 정말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가족은
행복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1999년부터는 회사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과 정식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직원도 30명까지 늘어났어요. 매출도 연간 50억 원을 넘어섰고요. 2001년에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자체 공장 건물을 안산에 매입했습니다. 39세에 이룬 정말 큰 성취였어요. 공장 입구에 박성민전자 부품이라고 쓰인 간판을 달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지우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와서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야, 이게 우리 아버지 회사야. 정말 크지? 아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2003년 지훈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저는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아버지도 여유가 생겼으니까 하고 싶은 공부 다 해라. 과외도 받고 학원도 다니고. 네, 아버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게요. 지훈은 정말 성실한 아이였어요.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기 그지없었죠. 그 시절 지훈은 주말이면 공장에 놀러와서 제 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아버지, 이 부품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이건 자동차 에어컨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이야. 우리 회사가 만든 부품이 없으면 자동차 에어컨이 안 돌아가는 거지. 정말요? 우와, 우리 아버지 대단하네요. 아들이 제 일에 관심을 갖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저는 지훈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너는 다르잖아. 좋은 대학 가서 큰 사람이 되어라. 아버지 회사보다 훨씬 큰 회사를 만들 수도 있을 거야. 2005년 지훈이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녔어요. 우리 지훈이가 경영학과에 합격했다고요. 나중에 우리 회사 물려받아서 더 크게 키울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축하해주고 부러워했어요. 지영이도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오빠만큼이나 똑똑했어요. 간호학과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영아, 간호사 좋은 직업이지. 사람을 돕는 일이니까. 아버지도 찬성이야. 우리 지영이는 마음도 착하니까 훌륭한 간호사가 될 거야. 그렇게 두 아이 모두 제가 원하는 길로 잘 자라주고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IMF도 이겨냈는데 이 정도는 문제없어. 오히려 경쟁업체들이 어려워하는 틈에 시장 점유율을 늘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해 매출이 60억 원을 넘어서면서 직원도 50명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때 아내 미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대단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됐네요. 미경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힘이 났어요. 더 열심히 해서 가족들에게 더 좋은 삶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2010년대 들어서도 회사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전자부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출도 안정적으로 증가했어요. 지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했고 지영도 간호대에 진학했어요. 정말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서서히 내리막길이 시작됐거든요. 2019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이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이제 저는 그 변화의 시작점을 정확히 기억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2019년이었습니다. 제가 57세, 지훈이 30세가 되던 해였어요. 그해 3월, 아내 미경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당뇨병을 오래 알아왔지만 그날따라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합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30년 동안 함께 고생하며 회사를 키워온 동반자가 저를 떠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다행히 미경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급격히 약해졌어요. 그해 여름부터 이경의 투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회사 일과 병원을 오가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어요. 지우는 그때 대기업을 그만두고 투자 컨설팅 회사를 차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자주 병원에 와서 어머니를 돌봐줬어요. 아버지, 회사 일은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머니, 간병하시느라 너무 힘드실 텐데요. 지훈이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고마웠어요. 괜찮다. 지훈아, 너는 내 사업에 집중해라. 어머니는 아버지가 잘 돌볼 테니까. 그때만 해도 지훈은 정말 효자였어요. 미경은 6개월간 병원과 집을 오가며 치료받았지만 결국 그해 12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 동안 제 곁에서 함께 웃고 울며 가정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지우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어머니 역할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지영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저희가 있잖아요라고 위로해줬어요. 그때는 정말 든든한 자식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을 자식들이 달래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3개월이 지나자 지훈의 투자 컨설팅 회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고객들이 투자한 부동산 프로젝트가 잇따라 실패하면서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지훈은 초조해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시적으로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5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곧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요.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어요. 젊은 사람이 사업 초기에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죠. 아들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번엔 1천만 원이 필요해요. 새로운 투자처를 발견했는데 초기 자금이 부족해서요. 이번에 성공하면 아버지께 빌린 돈 다 갚고 이자까지 드릴게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회사 자금에서 돈을 빼서 지훈에게 건네줬습니다. 아내를 잃고 외로워하는 제게 자주 안부를 묻고 찾아와주는 지훈이 고마웠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번 돈으로 자식이 성공하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2020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훈이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상대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소영이라는 여자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소영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지훈 오빠한테 아버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훌륭한 사업가시라고 하더라고요. 소영의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마치 저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결혼식은 2014년 가을에 치렀습니다. 저는 지훈에게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주었어요. 아들이 장가 가는데 아버지가 넉넉하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훈아, 이 돈으로 신혼집 마련하고 새 출발 잘해라. 고맙습니다. 아버지, 소영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2015년에는 손자 민수가 태어났어요. 제가 53세에 할아버지가 된 거죠. 처음 손자를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할아버지가 된 기쁨에 저는 손자를 위해 1천만 원의 적금을 들어줬어요. 민수야, 할아버지가 내 교육비 미리 준비해놨단다 하지만 이때부터 소영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명절에 와서도 마지못해 온다는 느낌이 들었고, 제가 준비한 음식에 대해서도 요즘은 다 사먹는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지훈도 아내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2021년부터는 더 심각한 문제가 시작됐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조업 전체가 타격을 받으면서 저희 회사도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훈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아버지, 회사가 어려우신 거 알지만 정말 급해서요.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겼는데 놓치면 안 돼요. 제가 회사 상황이 어렵다고 설명해도 지훈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마치 제 돈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했죠. 그 즈음부터 지훈과 소영이 제게 대하는 태도가 명확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자주 안부를 묻지도 않았고, 명절에 와서도 빨리 돌아가려고 했어요. 특히 소영은 민수를 데리고 와서도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빨리 집에 가자고 재촉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무엇보다 아직도 지훈을 믿고 싶었거든요. 제 아들이 그렇게 변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더 자세히 관찰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명절은 2023년 추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61세, 지훈은 34세였어요. 회사를 매각한 지 1년이 지났고, 저는 혼자 안산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죠. 추석이 다가오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내 없는 명절이지만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거든요. 직접 시장에 가서 좋은 재료들을 골라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지훈이 어릴 때 좋아하던 갈비찜과 소영이 맛있다고 했던 나물들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일주일 전에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좋은 펜션을 예약해드렸어요. 가평에 있는 곳인데 정말 깨끗하고 좋다고 소문났거든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훈아, 펜션이라니? 명절인데 집에서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아버지, 저희 집이 너무 좁아서요. 민수도 뛰어놀 공간이 필요하고 아버지도 더 편하실 거예요. 그곳은 전망도 좋고 시설도 최고래요. 지훈의 말을 들으니 뭔가 이상했지만 아들이 배려해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어요. 그래, 가족끼리 좋은 곳에서 명절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하지만
막상 그날이 되어 가평 펜션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당황했어요. 지훈 가족은 메인 건물의 넓은 객실에 묵고 저는 별관의 작은 방에 혼자 배정된 거였어요. 아버지, 여기가 아버지 방이에요. 조용해서 푹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민수 때문에 좀 시끄러울 수 있어서 따로 드렸어요. 소영이 말하는 투에는 배려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귀찮아한다는 느낌이 스며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가족 명절이 아니라 저를 격리시킨 거라는 거요. 명절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지훈 가족이 있는 메인 건물로 갔어요. 차례상 준비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미 모든 음식이 펜션 측에서 준비한 것들로 차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갈비찜과 나물들은 구석 테이블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소영아, 내가 만든 음식들도 차례상에 올리면 어떨까? 아버님, 펜션에서 준비해 준 게 더 위생적이에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집에서 만든 음식은 보관이 어려워서요. 소영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밤새워 만든 음식들이 마치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취급받다니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저는 뭔가 소외감을 느꼈어요. 지훈과 소영은 민수에게만 신경 쓰고 저와는 형식적인 대화만 나눴어요. 할아버지, 고향이 어디예요? 할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민수가 순수하게 묻는 질문들에 답하려고 하면 소영이 끼어들어서 다른 이야기로 돌렸어요. 민수야, 할아버지는 바쁘시니까 나중에 물어보자. 지금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손자와 제대로 이야기할 시간조차 주지 않더라고요. 마치 저를 민수에게서 멀리 두려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더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지훈 가족은 펜션 내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하러 갔는데 저는 함께 가자는 말도 듣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추가 요금이 있는 시설이었고 저 몫은 결제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수영을 안 하시니까요. 그냥 방에서 쉬세요. 지훈이 무심하게 말하고는 가족끼리만 즐겁게 물놀이를 하러 갔어요. 저는 혼자 작은 방에 앉아서 창밖으로 아들 가족이 웃으며 노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마치 저는 가족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펜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는데 지훈과 소영은 자신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저는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회사 이야기, 민수교육 이야기, 앞으로 계획 이야기. 모든 대화에서 저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좀 드세요. 간혹 지훈이 형식적으로 음식을 권할 뿐이었어요. 예전처럼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같은 관심 어린 질문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이들에게 더 이상 소중한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챙겨야 하는 짐이 되었구나. 그날 밤 작은 펜션 방에 혼자 누워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벽 너머로 들려오는 지훈 가족의 웃음소리가 더욱 저를 외롭게 만들었어요.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명절에 이렇게 소외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나갔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가 있어요. 지훈과 소영이 복도에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모셔야 하나? 좀 피곤하지 않아? 응, 나도 그래.
근데 어쩌겠어. 나중에 뭔가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두 사람이 저를 짐스러워한다는 걸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키우고 사랑한 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이튿날 아침 펜션을 떠날 때 지훈이 말했어요. 아버지, 좋은 시간 보내셨죠? 저희도 가끔 이렇게 나들이 와야겠어요. 표면적으로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 저 없이 가족만의 시간이라는 걸 말이에요. 안산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로 지훈과 소영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더 이상 눈 감고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이제 저는 진실을 찾기 위해 더 자세히 살펴봐야 했습니다. 펜션에서 돌아온 후 저는 뭔가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었어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진실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2023년 10월 어느 날, 딸 지영이 급하게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아버지, 지금 시간 있으세요? 급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지영이는 평소에 침착한 성격인데 이상하게 흥분해 있었어요. 지영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 언니 SNS 봤어요? 소영 언니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 말이에요. 저는 SNS를 잘 모르는 세대라 지영에게 자세히 물어봤어요. 지영이는 휴대폰 화면을 캡처해서 메신저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잠시 후 제 휴대폰에 도착한 사진들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소영이 올린 게시물에는 명품 가방과 시계 사진이 가득했어요. 에르메스 가방, 샤넬 목걸이, 롤렉스 시계 어림잡아도 몇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소영이 친구들과 나눈 댓글들이었어요. 와, 언니, 요즘 돈 많이 벌어? 이런 거 어떻게 사? 친구가 묻자 소영은 이렇게 답했어요. 시아버지가 제조업하셔서 돈 많으세요. 근데 돈 관리를 잘 못하셔서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고 있어요. 그 밑에 또 다른 친구가 댓글을 달았어요. 좋겠다. 우리 또 그런 시아버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자 소영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시골에서 공장하던 분들은 단순하셔서 좋아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 돈이 될 거를 미리 받는 거죠. 제가 읽고 있는 것을 본 지영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버지, 더 있어요. 오빠도 댓글 달았어요. 지영이 보여준 지훈의 댓글을 보고 저는 머리가 띵해졌어요.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사업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돈 관리도 잘 못해요.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직업이 좀 부끄러웠어요. 친구들은 다 아버지가 의사나 변호사인데 저만 공장 사장이라고 하기가 좀 그랬거든요. 그 댓글 밑에 지훈이 또 글을 달았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돈인데 미리 받아서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아버지는 그냥 적금만 넣어두시거든요. 저희가 투자해서 불려드리는 게 오히려 도움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부끄러웠다고?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계 기름 묻혀가며 일해서 지훈을 키운 게 그렇게 창피했다고? 저는 그동안 지훈이 제 일을 자랑스러워한다고 생각했는데 평생 짐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지영아. 이게 언제 올라온 거야? 지난달이에요. 소영 언니가 명품 가방 산 걸 자랑하면서 올린 거예요, 아버지. 그 가방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500만 원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훈이 급하다며 빌려간 돈으로 명품을 사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영이 소영의 다른 SNS 계정도 찾아냈거든요. 소영은 메인 계정 말고도 친한 친구들만 보는 비공개 계정이 따로 있었어요. 거기서 저에 대해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명절 때마다 오시는데 진짜 피곤해요. 옛날 사람이라 고집도 세고 우리 라이프 스타일도 이해 못하세요. 빨리 요양원 가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건강하셔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친구가 그럼 남편한테 말해보라고 하자. 소영은 이렇게 답했어요. 남편도 시아버지 때문에 짜증나는 거 알아요. 근데 돈 때문에 못 그래요. 통장에 3억 정도 있거든요. 그거 다 받으려면 지금은 참아야죠. 또 다른 글에서는 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어요. 시아버지 연세가 62세니까 몇 년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아요. 요양원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요. 그동안 적당히 용돈 받아가면서 기다리는 거죠. 지영이 이 모든 걸 보여줄 때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30년 동안 피와 땀으로 번 돈을 이렇게 계산적으로 노리고 있었다니요. 저를 사람이 아니라 돈 덩어리로만 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 가슴 아픈 건 지훈의 태도였어요. 아내의 이런 발언들에 동조하고 있었거든요. 맞아. 아버지, 성격이 좀 고집스러워. 근데 어쩌겠어. 참아야지. 돈도 있으시고 아직 건강하시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지영이 더 찾아보니 소영이 최근에 산 명품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가방, 신발, 액세서리, 화장품까지 합치면 1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모두 지훈이 저에게서 빌렸다는 사업, 자금으로 산 것들이었죠, 아버지. 정말 화나지 않으세요? 언니가 너무하는 것 같아요. 지영이 붕괴하며 말했지만 저는 화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소영의 SNS에 올라온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차가운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며 번 돈으로 산 명품들, 제 손에 묻은 기계 기름, 냄새를 부끄러워하는 아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훈이 정말로 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지훈의 돈 사용 내역을 추적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소영의 SNS를 발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2023년 11월, 지훈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욱 간절했어요. 아버지,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꼭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 날 지훈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사업 계획서를 들고 있었죠. 아버지,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투자할 기회가 생겼어요. 정말 확실한 거래예요.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는 불릴 수 있어요. 지훈은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지훈아, 그런데 투자금이 얼마나 필요한데?
8천만 원이요. 큰 돈이긴 하지만 수익률을 생각하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아버지도 투자 수익 받으시고 저도 성공할 수 있는 윈윈이에요.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훈아, 8천만 원이 어디 작은 돈이냐? 그것도 투자라는 게 확실하지. 아는 일인데 아버지,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실패했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지우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했어요. 사업 계획서를 보니 그럴듯해 보였어요. AI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내용이었고 시장 전망도 밝아 보였어요. 하지만 소영이의 SNS를 본 후라 선뜻 믿어지지 않았죠.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버지, 정말 급해요. 다른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늦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훈의 절실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혹시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은행에 가서 8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회사 매각 대금의 상당 부분이었지만 아들이 성공하면 더 이상 제게 손 벌리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지훈아,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여력이 없어.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성공해서 그동안 빌린 돈 다 갚고 효도하겠습니다. 지우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약속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번만큼은 정말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3개월 후인 2024년 2월, 더 충격적인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전세 계약 갱신하는데 보증금을 7천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해요. 집주인이 갑자기 올린다고 통보했어요. 못 주면 나가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지훈아, 그럼 투자는 어떻게 됐어? 그건 아직 진행 중이에요. 수익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근데 지금 당장 집 문제가 급해서요.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손자 민수가 학교를 옮겨야 한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또다시 은행을 오가며 7천만 원을 마련했어요. 이제 제게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훈아,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어. 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안정되면 꼭 갚을게요. 하지만 4월 어느 날, 딸 지영이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어요. 아버지, 오빠, 가족이 제주도 여행 갔어요. 그것도 양쪽 가족 모두 모시고 갔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영아, 제주도 여행이라니? 네. 소영이 SNS에 올렸어요. 소영이 부모님, 오빠, 언니까지 다 같이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이 가득해요. 지영이 보내준 사진들을 보고 저는 기가 막혔어요. 고급 리조트에서 골프 치고 스파 받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소영이 올린 글이었어요. 시아버지 덕분에 가족 여행 잘 다녀왔어요. 예전부터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는 게 꿈이었는데 드디어 시연됐네요. 정말 감사해요. 댓글에는 며느리 가족들의 고마워하는 인사들이 가득했어요. 사위 덕분에 좋은 여행했습니다. 사위 덕분에 제주도 처음 가봤네요. 이런 댓글들을 보니 제 피가 거꾸로 쏟았어요. 제가 투자금이라고 준 8천만 원과 전세 자금이라고 준 7천만 원 총 1억 5천만 원이 가족 여행비로 쓰인 거였어요. 지영이 더 자세히 알아보니 그들은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5성급 리조트에서 객실도 여러 개 잡고 렌터카도 최고급으로 빌렸더라고요. 골프장 이용료, 고급 레스토랑 식사비, 쇼핑 비용까지 합치면 정말 엄청난 돈이 들었을 거예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소영이 친구들과 나눈 대화였어요. 시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좋겠다는 친구 말에 소영은 이렇게 답했어요. 맞아요. 근데 관리를 못 하시거든요.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시니까 저희가 대신 써드리는 거죠. 어차피 나중에 우리 돈인데 미리 쓰는 거예요. 지훈도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는 게 효도죠. 아버지도 나중에 같이 모시고 가면 되니까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행 초대는커녕 계획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했어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들의 생활 패턴이 보였어요. 제게서 돈을 받을 때마다 잠시 후 소영의 SNS에는 비싼 물건들과 여행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제가 투자금이라고 준 돈으로 명품을 사고 여행을 다닌 거였죠. 심지어 소영은 친구들에게 이런 말까지 했어요. 시아버지가 사업하셨다고 하는데 솔직히 별로 크지도 않았어요. 근데 돈은 꽤 모으셨더라고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렇듯이 쓸 줄을 몰라서 저희가 대신 써드리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훈과 소영에게 저는 더 이상 아버지나 시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돈덩어리일 뿐이라는 거요. 제가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계 소리 들으며 번 돈이 이들의 사치품이 되고 있었어요. 가장 배신감이 든 건 지훈이 거짓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투자니 전세니 하며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실제로는 가족 여행과 사치품 구입에 썼던 거죠. 저를 완전히 바보로 본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지훈과 정면으로 맞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속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당장 지훈에게 전화해서 모든 걸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사실을 안 다음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024년 4월 어느 화요일 오후, 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아, 지금 시간 있니? 아버지와 이야기할 게 있어.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어요. 아직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지훈아, 제주도 여행 재미있었니?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아, 아버지. 그게 어떻게 지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훈아, 투자금으로 제주도 가서 처갓집 식구들이랑 골프 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참 좋았겠구나.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게 아니에요. 지훈이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끊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전세 자금으로는 소영이한테 명품 가방도 사주고 8천만 원, 7천만 원 총 1억 5천만 원을 그렇게 써버렸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훈이 마침내 인정했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느꼈어요. 3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계 소리 들으며 번 돈이 그렇게 쉬운 돈이었냐?
제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지훈아, 아버지가 그렇게 우스운 아버지였니? 공장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번 돈으로 처갓집 어른들 골프 접대하고 며느리 명품 가방 사주고 참 잘도 했구나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지훈이 사과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저는 소영의 SNS에서 본 댓글들이 떠올랐어요. 지훈아, 소영이가 SNS에 뭐라고 써놨는지 알고 있니? 아버지, 그건 시골 공장 사장 출신이 뭘 알겠냐고 했더라. 돈 관리도 못한다고 했고, 어차피 나중에 자기들 돈이니까 미리 쓰는 거라고 했어. 제가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지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더 가슴 아픈 건 너였어. 지훈아, 내가 댓글에 뭐라고 썼는지도 다 봤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직업이 부끄러웠다고 했지? 친구들 아버지는 의사, 변호사인데 너만 공장 사장이라고. 하기 부끄러웠다고 아버지. 그건 제가 어려서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어려서 그랬다고? 지훈아, 너 지금 35살이야. 언제까지 어려서 그랬다고 할 거니? 저는 더 이상 지훈의 변명을 들을 수 없었어요. 지훈아, 아버지가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게 뭐였는지 아니? 너를 좋은 대학 보내고 너희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 너는 그런 아버지가 부끄러웠다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아니? 손에 기름때가 안 빠질 정도로 일했는데 그게 그렇게 창피했니?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지훈아, 이제 앞으로는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아버지는 더 이상 너의 ATM이 아니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터져나왔어요. 지훈아, 이건 내 피와 땀으로 만든 내 돈이다. 내가 기계 소리 들으며 하루 12시간씩 일해서 번 돈이야. 단 한 푼도 너희에게 더 줄 수 없어, 아버지. 그래도 부모니까 자식 돕는 게 당연하잖아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당연하다고? 나는 더 이상 너희 돈 주는 기계가 아니다. 내 돈은 내 돈이야,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 지훈아, 너는 이미 충분한 기회를 가졌어. 그런데 그 기회로 뭘 했니?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 돈으로 사치했잖아. 저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어요. 지훈아, 아버지도 사람이야. 아버지도 상처받으면 아픈 사람이라고. 너희가 나를 그렇게 우습게 봤니? 제조업하는 시골 아버지라고? 제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후회? 지훈아, 후회는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하는 거야. 이미 저질러 놓고 들켰으니까 후회한다는 거지? 제가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명절에 펜션에 처박아 놓고 SNS에서 나를 무시하고 내 돈으로 처갓집 접대하고 그게 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할 일이었니? 아버지 지훈아, 이제 그만하자.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을 살겠다. 너도 이제 내 힘으로 살아봐라. 아버지 돈 없이 말이야. 저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35년 동안 키운 아들과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아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제 자신을 위한 삶을 말이에요.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삶을 계획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훈과의 마지막 통화를 끝낸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제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안산 아파트를 정리하는 거였어요.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정말 많았지만 대부분 필요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아내의 미경과의 추억이 담긴 것들만 조심스럽게 챙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했어요. 지훈을 위해 모아둔 각종 서류들, 회사 관련 자료들, 언젠가 손자에게 줄 생각으로 사놨던 장난감들까지. 모든 게 이제는 필요 없었어요. 정리를 하다 보니 제가 얼마나 아들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제 취미도, 관심사도, 심지어 미래 계획도 모두 지훈을 위한 것들이었거든요. 이제는 진짜 저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6월에는 강원도 춘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예전부터 아내와 함께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의암호가 보이는 작은 펜션을 인수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남은 돈으로는 충분히 펜션을 꾸리고 여유롭게 살 수 있을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30년 동안 공장 소음에 익숙했던 귀에 춘천의 고요함이 어색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매일 아침 의암호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일상이 점점 소중해졌어요. 펜션 이름은 자유로운 쉼터라고 지었어요. 저에게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진정한 자유와 휴식을 주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어요.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춘천의 명소들을 안내해드리는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특히 제가 30년간 사업하며 쌓은 경험이 펜션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손님 응대, 시설 관리, 예약 관리까지 누군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였어요. 7월에는 춘천에서 비슷한 처지의 동년배들을 만났어요. 등산, 모임, 자유산악회에 가입했는데 대부분 자영업을 하다가 은퇴한 분들이었어요.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김 사장님은 식당을 30년 하다가 아들에게 넘겨줬는데 결국 문을 닫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박 사장님은 건설업을 하다가 은퇴했는데 자식들이 재산 분할로 싸우는 바람에 혼자 나와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다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처음엔 서로 조심스러웠지만 몇 번 산에 오르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게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식들에게 헌신했는지, 그런데 결국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진짜 친구들이 됐어요. 8월에는 정말 뜻밖의 만남이 있었어요. 펜션에 혼자 오신 박정숙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남편을 잃고 혼자 전국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로 40년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이었는데 대화가 정말 잘 통했어요. 처음엔 손님과 사장의 관계였지만 점점 가까워졌어요. 정숙 씨도 자식 문제로 상처받은 경험이 있어서 제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셨어요, 성민 씨. 우리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참 용기 있으시네요. 저도 많이 배워요. 9월에 접어들면서 지영이 펜션으로 찾아왔어요. 아버지, 정말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오빠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혼했어요. 초영 언니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대요. 아버지 돈이 끊기니까 오빠한테 실망했나 봐요. 지영이 말로는 지훈이 요즘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싶어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지영아, 아버지는 이제 행복해. 오빠가 정말 뉘우친다면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봐야지. 10월에는 민수가 지영과 함께 왔어요. 이혼 후 지훈이 키우기 어려워서 지영이 돌보고 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정말 예뻐요. 민수가 의아모를 보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수야, 할아버지랑 배 타볼까? 네. 민수와 함께 보낸 하루는 정말 소중했어요. 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가 아니라 순수한 혈육의 정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빠는 언제 올 거예요? 민수가 물었을 때 저는 말했어요. 민수야, 아빠가 정말 바뀌면 언젠가는 오실 거야. 그때까지 할아버지랑 재미있게 놀자. 민수는 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에게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11월 들어서는 펜션 운영도 안정되고 새로운 인연들도 생겼어요. 정숙 씨와는 자연스럽게 동반자 관계가 됐고 등산, 모임, 친구들과는 매주 산을 오르며 건강도 챙기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간혹 지운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커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들이 불쌍하기도 하고요. 언젠가는 진짜 뉘우치고 찾아올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자식을 위한 희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무조건적인 헌신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춘천 의암호가 보이는 펜션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어요. 진짜 제 자신을 위한 삶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여러분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